오늘은 마지막 세미나 이제 5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ABF를 중심으로 한 뭐 학습 동아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려면 되게 전제적인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적인 문제들을 먼저 좀 어떻게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ABF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요거 저희가 자주 보던 건데, 자본주의는 저렇게 키클롭스 괴물처럼 이윤의 눈만을 보고 무한질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울리백은 돌진적 근대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몸을 맞추려고 많은 시민들은 이제 자기 몸을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위에 사람들과 같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서 키클롭스 괴물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위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저게 굉장히 좀 비인간화된 이제 이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비인간화된 세상을 만들 때 새로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본주의 자체의 싹을 없애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어떤 공적 소유를 통해서 어떤 그 자본주의 싹을 없애는 혁명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제 혁명의 저는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가는 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그대로 놔두되 소득 이전이라든가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되 좀 더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저 오른쪽은 비인간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가피하다. 노력해서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벌 체계를 줘야지 인간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제 그런 주체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되는 건 거죠.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스웨덴은 개혁으로 간 아주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고, 그 개혁으로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ABF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면서 국가라는 어떤 그, 특성 내지는 국가의 성격 유형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까 함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렇게 세력이 없으면, 그리고 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저 공문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세력이 돈을 갖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정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세력은 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킨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가 맞아 하는 정당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중의 집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향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화한다. 그래서 제도의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제도화됐다면, 민중의 집이 제도화됐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지향하는 이념과 그것을 운영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그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수도 봐야 되고 돈도 봐야 되고 정당성, 지식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건 거죠. 이런 관점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봤더니 일단 이념을 보는 건 거예요.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죠. 아까 요 앞에서 보면 요 이념이죠. 방향을 봤더니 봉건제에서 고전적 자본주의로 넘어왔었을 때 4번의 길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죠. 그리고 저기 앞에 이렇게 블록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불평등이라고 보면 되고요. 1번의 길이 사회주의의 길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기 블록이 있는데 저거는 저항 세력들을 폭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혁명은 폭력을 수반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길인 거지. 1번이고 3번하고 2번이 있어요. 3번은 저 불평등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소득 이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면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는데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건 거죠. 2번은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긴 가는데 폭력혁명을 가지지 않고 선거로 가는 건 건가요? 투표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늘려가지고 노동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어떤 이 방향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내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이게 점진적 사회주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스웨덴의 3인당이죠. 스웨덴의 3인당은 2번의 길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건 거죠. 2번의 길로 가려고 했고, 당시에 소련의 혁명은, 레닌이 주도했던 소련의 혁명은 1번으로 갔던 건 거죠. 2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스웨덴의 3인당이었고, 그때 스웨덴의 3인당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적인 기반이 카우츠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른슈타인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계량주의자 그래갖고 레닌한테 상당한 이제 비판을 받는데요.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할 때 두 개의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개의 경향인데 하나는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자라는 맨세비키라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폭력혁명으로 가자라는 볼세비키가 있었는데 이 레닌은 볼세비키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였다면 맨세비키를 지지했던 것이 카우츠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우츠키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브란팅이라는 3인당을 만든 사람인데 이제 이 스웨덴 3인당의 초대 총리죠. 3인당을 만든 사람들이 브란팅은 카우츠키를 받아들여 갖고 2번으로 가려고 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더니 2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3번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2번으로 가고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18세기의 자본주의가 3번으로 간 건 거죠. 3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스웨덴은 3번의 길인 건 거죠. 자본주의를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한 건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4번은 아까 신자유주의와 같은 불평등을 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5번은 뭐냐면 제3의 길이라 그래갖고 이게 뭐랄까,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 능력을 키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가 사회 투자 국가가 돼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제3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모디피케이션은 상품화인데 재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5번이다. 6번은 뭐냐면 4번의 길이긴 한데 이제 저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했지만 사회에다가 불평등이 생기면 사회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게 큰 사회론이거든요. 이 불평등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연대로서 하게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저게 마을 만들기 뭔지 이렇게 나타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길이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이 스웨덴에 이런 복지국가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왼쪽에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한 분 계시잖아요. 저분이 이제 첫 번째 분이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이렇게 안경 쓰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두 번째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분인데, 요 세 사람이 집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 거의 가운데 분이 23년을 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거의 46년, 45년을 이제 집권을 연달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한손이라는 분이에요. 한손 총리인데, 저 한손 총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 담론이 한손 총리 하면 생각나는 게 국민의 집이거든요. People's House, 국민의 집. 그 다음에 가운데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말 중에 핵심적인 강한 사회, Strong Society.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르난데르 총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반이 팔메예요. 우리가 이 책 읽으셨던 거 팔메인데, 저 양반이 이제 강하게 주장한 게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 사람은 자유와 안전 사이에 우리가 어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 자유가 침해당하고, 자유가 완전히 또 강경하면 안전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학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중용
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강조한 게 이제 저거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 가면서 국가론 공부를 했거든요. 사회과학에서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제일 공부한 게 국가의 지배, 국가를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 그건 이제 혁명이랑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에 넘어서면서 시민사회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 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작아진 거죠. 우리는 국가를 바꾸려고 하다가 시민사회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는 개개인, 지역의 마을로 온 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혁명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을 뒤엎는 혁명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이 한선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의 집, 국가에 대한 큰 틀을 이제 집을 지은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르난데르 총리는 아까 큰 사회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을을 만들 거냐 이렇게 갔다라면 그다음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팔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줄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이제 그 세 사람이 그런 건 거고,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이렇게 기르고 이분이 이제 브란팅이에요. 브란팅. 저 사람 다음에 이렇게 흐르면서 그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그 세 사람의 얘기들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이 아까 ABF 노동자 교육협회와 스타디 서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도 저런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자기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노동자 교육협회, 그러니까 노동자가 있는 거죠. LO라는 우리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중앙 어떤 그 노동조합이 있고 LO, 그리고 LO와 연관해서 만들어진 게 노동자 교육협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있었었고, 그럼 농민들의 조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록연합, 적은 이제 이 3인당이고, 룩은 이 어떤 그 농민당이거든요. 정록연합과 같은 일종의 어떤 그 위에 정당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좋은 정치가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 조직된 노동이 있었다는 거. 조직된 농민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그 고민들을 함께 했던 일상의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스타디 서클, 그 위에는 ABF, 에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정당이 있는 거죠. 정치가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영국에는 노동조합이 노동당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는 3인당이, 그러니까 그 브란팅 같은 3인당이 에로를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가 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한노총이라고, 당시에 그 당수가 누구였냐면 이승만 이런 사람인데, 구구 세력들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지주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주도가 된 뭐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3인당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 양반 한선, 알빈 한선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얘기한 것이 그 훌륭한 가족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분과 관련된 것을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개론을 가르치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딱 보시면 바로 저 양반의 연설의 내용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요건데, 사는 집이다.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가게와 가사의 책임을 진다. 이런 가족이 사는 국민의 집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 바탕이 된 이념과 철학은 스웨덴 3인당이 동시에 추구한 성장과 복지에서 시작된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최저 빈국이었던 스웨덴의 3인주의자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진보 정당으로서 당면한 과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자본주의 개혁이라고 보았다. 3인당은 계급 갈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관점이었으며 비사회주의 정당들과의 연합을 수용하는가 하면 배타적으로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거부했다. 계급 투쟁은 육체 노동자 집단을 넘어서서 좀 더 포괄적인 연대로 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계급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 전체에 걸친 연대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연대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른 지역 사회주의 정당들과는 달리 3인당은 민주주의를 부르주아적 체제로 매도하는 경향에서 일찍 벗어나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정당의 정체성과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여겼다. 그리고 이런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3인당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해 만든 것이 국민의 집이다. 한손은 1928년 의회 연설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의 집, 즉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훌륭한 가족은 그 어떤 구성원도 특별 대우를 하거나 천대하지 않는다. 또한 아이들을 편애하거나 홀대하지도 않는다. 훌륭한 가족에는 평등, 사려 깊음, 협력, 도움이 존재한다. 이를 국민과 시민의 위대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적용할 경우 이는 오늘날의 시민들을 특권을 가진 자와 천대받는 자로, 지배자와 종속자로, 부자와 빈자로, 자산 소유자와 빈털터리로, 약탈자와 약탈당한 자로 갈라놓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의미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락한 집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는 공동체적 이념을 국민의 집 건설로 선포한 3인당은 1932년 한손을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면서 스웨덴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해 나갔다. 그럼 원리에 따라 기초부터 탄탄한 국민의 집을 지어보자. 도양은 사회민주주의로 탈상품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든다. 여기에 노동, 자본, 국가, 세 주체들 간 타협과 긴밀하게 연관된 계급투쟁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더해진다. 그 위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진다. 한 기둥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는 렌 마이드너 모델과 한 쌍이다.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연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게 하려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의 기둥은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다.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에 있어서 정부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그 기둥 위에 세워진 집에서는 성평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국민의 집이 완성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민의 집, 근데 저는 이것을 시민의 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실제 번역은 인민의 집이 맞아요. 인민의 집. 근데 인민이 우리가 워낙 어감이 뭐랄까 좀 아까 우리 김세영 선생님이 빨갛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시민의 집 그리고 그 안에 인민도 들어오고 국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다 그래서 중화적으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이 독일 3인당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혁명을 추구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카우츠키라든가 베른슈타인의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계급 갈등, 계급 적대라는 말 대신에 계급 타협이라는 걸 가지고 오기 시작해.
저 이제 자본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건 거죠. 저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스웨덴 3인당이 이제 이 동유럽이나 이 소련과 달리 이제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강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1897년도 이제 정강 정책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공산주의적인 혁명적 완수를 거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하거든요. 민주사회주의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노동자를 교육시킬 활동을 하는 ABF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조합 활동들 있죠. 우리로 치면 협동조합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운동, KF라고 이제 조합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거든요. 단체인데. 그래서 독일, 그래서 이제 조합운동과 ABF를 통해 갖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세력들을 교육시켜내는, 그리고 연결시켜내는 것들을 하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1년 정강정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포괄적인 정강정책의 기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4년도 정강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자본가를 경제 파트너로 이제 인식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경제 파트너로 인식해서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녁을 먹어요. 아까 그 에르란데르 총리가 23년 동안.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끌고 가더라.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스웨덴 정치를 보게 되면 놀라운 온통이 합의예요. 온통이 합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합의를 갖고 3C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3C는 뭐 여기서 컨센서스, 컴프라마이즈, 그 다음에 뭔데? 이렇게 3C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3C니까 이제 다 타협인 건 거죠. 다 타협인 건 거죠. 그래서 노사정이 소셜 코퍼라티즘, 사회적 조합주의로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념도 카우츠키라든가 브란틴 같은 사람이 이제, 이념도 이제 중간기를 선택하는 거죠. 타협을 했고. 그래서 정책도 보게 되면 살츠바든 연대임금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사가의 타협이거든요. 타협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이론가들 비그포르스 칼렙이라든가 아까 그 미르다리라든가 그런 사람 다 타협이거든요. 온통 타협인 건가요. 그리고 정당들의 타협도 3인당이 이렇게 장기 집권했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다양한 정당들을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가고, 특히 그것이 이제 정록, 아까 록이 이제 농민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밑에 영어로 쓴 거 있잖아요. 프린서플드 프라그머티즘. 자, 프린서플드 프라그머티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프린서플드 프라그머티즘은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예요.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실용주의 얘기할 때 실용주의는 그야말로 이득만 되면은 하는 건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프린서플드, 그러니까 원칙을 가진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용주의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가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프린서플드 프래그머티즘일 거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정치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프래그머티즘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인데, 이 프래그머티즘이 그냥 방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프래그머티즘이고, 그리고 원칙이 있는 프래그머티즘의 핵심을 지금 얘기한 대로 저런 노사정의 삼자합의주의로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념도 이렇게 타협적인 이념들한테 정책도 그렇고, 저것도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실용주의는 어떤 방향들을 갖지 않거든요. 물론 뭐 이득이 되는 방향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실용주의냐 했을 때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다. 그 원칙이 있는 실용주의 핵심이 왼쪽에 있는 그림인 건가요? 이 집을 짓는데 밑에 3인주의라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계급 투쟁을 하는데 타협인 건가요? 이걸 민주적 계급 투쟁 또는 민주적 계급 타협에 기반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한쪽에서는 노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살츠바덴이라든가 연대임금제도, 여기 이제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뭐랄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노동이라든가 노동정책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유연해지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이 어떤 그 정책들을 통해 갖고 국가가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받쳐주고 그러면 이제 성평등의 다양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신자유주의의 그림을 그린 건가요. 신자유주의의 그림인데 왼쪽이 이제 경쟁 시장이 중심이에요. 시장이 중심이고 시장에서는 저렇게 집들이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경쟁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집의 크기가 달랐는데 뭐 삼성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내라는 자영업이 있고 여기 이제 경쟁이 엄청난 건 거죠. 그랬었을 때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 오른쪽을 보세요. 탈락된 사람들을 잘 선별해 갖고 자녀적 복지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민의 집이다. 그리고 왼쪽은 국민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은 국가가 국가 안에 시장을 통제를 해요. 국가 안에. 그게 이제 적정 노동시장 정책도 그런 거고 보편적 복지도 소득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본으로부터 이 소득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국가의 뭐랄까 임베디드된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시장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랑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시장이 독자적으로 가요. 그리고 국가는 뭘 하는 거냐? 시장이 잘 가도록 해주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한테 연민의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저 연민의 집을 저렇게 지은 것을 가지고 저거 갖고 안 된다. 저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만이 자녀적 복지를 하지 말고 시민들 스스로가 좀 하게 해갖고 저 사회를 키우자. 이게 이제 큰 사회론이에요. 요게 이제 이 데이비드 캐멜런의 영국의 보수당의 전략이 큰 사회론이에요. 큰 사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국가가 자녀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시민들 간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가지고 얘들을 돌보게 하자. 이게 큰 사회론이고 왼쪽 보세요. 왼쪽은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평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노동시장에서도 일정량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게 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롱 소사이어티 얘기했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에르난데르 총리의 스트롱 소사이어티 왼쪽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국가가 사회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경제적 사회. 이게 스트롱 소사이어티고 오른쪽에 빅 소사이어티는 오른쪽에 자녀적 복지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게 빅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롱 소사이어티하고 빅 소사이어티하고의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렌 마이드너 모델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오는 거 어떠냐면 요 양반의 시기가 이제 몇 년도냐 하면 요 양반의 시대가 볼게요. 1946년에 이 양반이 내려오거든요. 이 양반이 과로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오다가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이 스트로크인가 뭔가 와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사망을 하는데 이 양반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인 건가요? 뭐죠? 이 전쟁 그 1,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으로부터 해갖고 전쟁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1932년도에 들어와서 46년도에 나가거든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 양반이 이뤄낸 게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 이런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렇게 살츠바덴 협약, 살츠바덴은 기업이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뭐 이런 합의인 건 거예요. 이런 합의들을 하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합의들을 한 건가요? 이게 이제 다 이 양반이 한 건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강한 사회는 뭐냐 했었을 때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왼쪽 거 보세요. 위험이라는 것이
탁 들어왔었을 때 국가가 막지만 국가가 사회를 지원해줘 갖고 웬만한 위험들 튕겨나가게끔. 근데 큰 사회는 뭐세요? 큰 사회는 국가가 약해요. 시민들의 안전에.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것이 끝까지 어디까지는 나하고 가족한테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을 좀 더 넓혀가지고 어떤 넓히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왼쪽의 가족은 국민의 집으로서의 가족이고 오른쪽의 가족은 마을에서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가족이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 차원이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데 이게 이제 그 3인당의 전략이 인간인데 인간이 주요하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사회가 그 시장에 관여를 하는 건가요? 노동시장에 관여를 해서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을 이 전체 사회 자체가 인간의 얼굴로 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우애와 사회적 돌봄이 연대거든요. 연대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연대하는 시민이 중요하다. 그럼 저 연대하는 시민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육인 건가요?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우리로 치게 되면 그래서 저 시민교육이 가능해야지 사회적 우애와 사회적 돌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회적 우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인간의 얼굴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 안에다가 규제할 수 있는 건 거죠. 뭐 요런 구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른쪽에 이제 연대하는 시민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 빅소사이어티는 뭐냐? 빅소사이어티는 이 국가가 개입하면 사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브로컨드 브리턴. 사회가 깨지기 때문에 인파워링 커뮤니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이 인파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국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되고 가족에게만 지켜야 되면 마을 너네 함께 갖고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퍼블릭 서비스를 좀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액션들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제 3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큰 사회론하고 강한 사회론을 제가 이제 비교할 때 철학이 다르죠. 그리고 방향도 주민 공동체의 마을 만들기,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이쪽은 국가 만들기를 위한 마을 만들기.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을에서 시민들이 연대를 배우고 그 연대를 배우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뭐죠? 그게 ABF라든가 학습 동아리 하는 거 연대를 배우고 그래서 야 우리가 국가의 주체야. 우리는 모두가 정치가야. 뭐 이런 걸 여기서 배우는 거죠. 팔매가 얘기한 것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비판적 시민의 형성과 제도와 국가 성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가 됐냐면은 지금까지 그 앞에 제일 처음에는 한손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 에르란데르의 이야기한 강한 사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핵심이 아까 타협인 건 거고 그리고 그 타협이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이제 EBS의 그 이 채널인가? 지식 채널인데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걸 한번 보면 요게 에르난데르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에르난데르 총리가 만들어낸 합의가 저런 구조였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 맥락이, 그러니까 앞에 한 손이 있고 한 손이 얘기한 국민의 집을 에르난데르가 23년이나 집권을 하면서 이제 강한 사회, 그 국민의 집의 내부를 이제 다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타협.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원칙 있는 실용주의라는 것에 기반한 이제 타협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대임금제도 1950년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도면을 만들어내고 상당히 이 어떤 그 정책 실험과 같은 것들을 한선 총리가 했다면 그것을 23년을 집권하면서 이제 그것을 완성해낸 게 이제 에르난데르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걸 좀 주저하는 게 있어요. 왜 주저하냐면 사실은 이 에르난데르 총리 같은 사람이 우리는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이제 정치인 개인으로 갈까봐. 그래서 원래 이것이 가능하려면 노사정 3자가 모이잖아요. 그 모교 클럽이라고. 설스데이 클럽인데 왜 노사정이 모이겠어요? 우리나라 사용자한테 민주노총 나오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용자한테 나오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용자 안 나오거든요. 정경련이 그것도 23년씩간 매주 먹을 왜 먹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의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의 힘이 세니까 쟤들 노동조합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았던 사용자 단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노조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봐줘야 돼요. 노조의 조직률이 얼마였느냐? 80%가 넘었어요. 지금도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 아까 그 별장 있잖아요, 별장. 저 별장도 처음에 이제 에르난데르를 사회주의자로 본 건 거예요. 공산주의자로 봤던 기업들이 에르난데르가 가서 이렇게 상당히 만나면서 진정성이 확인이 되니까 야, 우리도 이제 저기에 참여하자 해서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참여를 하게 된 어떤 재벌이 그럼 우리 에르난데르 총리한테 저 주택을 한번 선물을 하자. 이렇게 선물을 한 건가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3인당이 상당히 논란에 빠진 건가요. 왜냐하면 그 총리들도 그렇고 총리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학고방만한 집무실에다 연구실에다가 총리도 경호원 없이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 엄청난 아까 그 집을 준 거잖아요. 그 매주 여름 휴가에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본가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냐? 이런 논쟁 하는데 에르난데르 총리 부인은 너무 좋아했다는 건 거죠. 너무 최고의 좋은 뭐 이런 휴양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럼 우리 저것을 받고 저기에 시민들 모여갖고 늘 토론하고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게 하르프 순든관가 그래요. 저 장소가. 그래서 이것을 하르프 순드 데모크라시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하르프 순드 데모크라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총리한테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현안들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했던 민주주의. 이제 이게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에르난데르 총리가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에르난데르 총리의 집권 기간이 이때가 언제냐면 1946년에서 69년까지예요. 46년, 69년이니까 이때가 언제면 복지국가가 완전히 꽃피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을 겪으면서 25년에서 한 손이 46년 사이니까 이때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복지국가 기초를 놨던 시기. 그러고 나서 아까 했던 팔매 있잖아요. 팔매는 69년에서 86년 사이에요. 이때가 어떤 시기겠어요? 이때가 79년도에 대처가 등장하고 그다음 또 누가 등장을 해요? 대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이 하이에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등장했던 그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던 이 시기에 영국은 넘어가요. 영국은 완전히 넘어갔는데 스웨덴은 안 넘어가요. 스웨덴은 안 넘어갔는데 왜 스웨덴이 안 넘어갔는지 아세요? 스웨덴이 안 넘어간 거는 이때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때 엄청나게 들었는데 노동조합은 이때 막 경제 위기잖아요. 그때 8시간 내가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노동조합이랑 회사가 합의한 게 뭐냐면 4시간은 일하고 4시간은 독서 토론했다는 건 거야. 그걸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때가 되니까 야 우리 옛날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던 빅토리아 시대를 상상하자. 그러니까 얘들은 뭐로 갔냐 하면 공장으로 가요. 공장 담론을 우리가 세계의 공장에 떠올렸는데 이 스웨덴은 이때 뭘 떠올렸냐면 야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왜 살려고 하는지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을 떠올리고 이때 시민들이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학습 동아리가 더 활성화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얘들은 스웨덴은 그래도 삼인주의적인 것을 지킬 수가 있었었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이 팔메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팔메는 뭘 했느냐? 이때 이제 토론을 강화하는데 팔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를 팔메? 자유에 이제 집중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유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이제 개인의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넘어가면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그랬을 때 이 자유와 안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무슨 표현이 있었었죠. 그 발제문에 이 평등 뭐 하지 않는 뭐 평등은 자유는 뭐 어떻다 어떤 상태에서 근데 아무튼 그 얘기가 뭐냐면 조건의 평등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비슷해야 되는 건 거죠. 적어도 어느 부모에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그런 평등이 돼야지 진정한 내가 자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자유인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자유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국가애로의 자유, 그래서 freedom to state, 국가가 최소한도 조건의 평등들을 만들어줘야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걸 보장해줘야지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 이게 이제 자유인 건 거죠. 그래서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자유, 그 국가애로의 자유. 근데 시장의 자유는 뭐예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이 그대로 놔줘야 된다서 freedom from state,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면 누구지 팔메가 얘기했던 것은 국가애로의 자유, freedom to state 뭐에 기반해요?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팔메의 얘기인데 팔메에게서 정말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알메달렌 페스티벌, 알메달렌 축제. 여러분 그 알메달렌 들어보셔서 제가 이 알메달렌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선배 시민들 하는 그 프로젝트하고 지금 청소년 프로젝트를 합쳐가지고 알메달렌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알메달렌 축제는 뭐냐면 고틀란드 섬이라는 데서 팔메가 뭐 하러 갔냐면은 교육부 장관이었을 때 휴가를 가요. 근데 휴가를 갖고 자기 쉬고 싶은데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연설이라도 한번 해달라 장관님. 그랬더니 이제 팔메가 못 이겨가지고 거기서 트럭에서 무슨 연설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좋은 토론이 된 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 추억이 좋았던 건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총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서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정당들도 다 오고 학생들도 다 오고 뭐 단체도 다 오고 노동자도 다 오고 그래갖고 벌어지는 축제가 알메달렌 페스티벌이에요. 알메달렌 정치축제거든요. 이 사람은 팔메는 아까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건 건데 그 개인의 자유에 많은 것들이 발언하는 건 거죠. 이렇게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평등과 그렇게 뭐랄까 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건 거죠. 팔메에게는. 그래서 이제 정치 시민 형성에 상당히 좀 관심. 근데 거기서 핵심이 시민권 교육인 건 거예요. 시민들은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사회권 같은 거,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요구할 수가 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알메달렌 축제다. 알메달렌 축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 최연혁 선생님이 그 스웨덴에 있는 한국인인데 교수인데 요분이 이제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뭐 이런 책이 보면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이 소년소녀가 알메달렌 광장에서 3인당 로고가 인쇄된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나이를 물으니까 13살, 14살이라고 한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 소년은 친구들과 여름 캠프에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정치 난민 부모를 둔 친구를 만난 것이 계기라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13살, 14살 애들이 이걸 한다는 건가요? 얘들은 정당에 12살이면 가입할 수 있거든,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것은 친구들과 여름 캠프에 갔다가 이랬잖아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정치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 스웨덴에서 무슨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총 들고 청소년 여름 캠프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학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여름 캠프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름 정치 캠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 애들 데리고 마식물에서 정치 캠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데 얘들은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정치를 배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알메달렌 축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 권력이 제도 권력을 타입 1이죠. 사회 권력이 제도 권력을 감싸는 형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제도 권력을 견인해낸다. 두 번째는 사회 권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언제만 힘을 쓰냐면 선거할 때만 힘을 써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형태죠. 사회 권력이 제도 권력에 찐눌려 있는 형태라면 타입 3는 제도 권력이 사적 권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사화되면 자기 권력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제 제도 권력이 작아지고 사적 권력이 커지는 게 이제 독재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타입 1로 가야 되는데 타입 2에서 타입 3으로 갔다가 다시 타입 2로 갔다가 이런 것을 좀 반복한 것이 아니냐. 근데 스웨덴의 이제 정치는 저 사회 권력이 커졌다. 그리고 그 핵심이 이제 지금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 왼쪽에 노동과 시민이 하나의 권력의 축, 세력의 축을 형성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스타디 서클과 ABF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소위 민중의 집, 국민의 집이죠. 시민의 집의 핵심이 뭐냐면 저기에 ABF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중의 집이 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시민의 집이 왜 안 되냐면 뭐가 안 되냐면은 돈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세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원이 많아야지 그 십시일반 내서 할 텐데, 그리고 특히 거기에 부자 회원들이 좀 있어야지 아까 하루픈 순표 같은 뭐죠? 그 별장도 좀 기부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력이 적은 데다가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저렇게 ABF 같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타디 서클이 단순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들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 자발적인 것들로 운영되는 것에 조직적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인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들의 민중의 집이 전국에 뭐 300 몇 개 뭐 이렇게 막 되면서 전국 각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ABF가 자기네 조직원 교육들, 시민 교육들을 어디서 하냐 하면은 그 민중의 집에 가서 한다는 건가요? 스타디 서클. 그리고 거기서 스타디 서클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AB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ABF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ABF의 10대 과제가 저거예요. 10대 과제가 저건데 저 과제를 한번 볼게요. 계급사회 폐지.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한 사회를 폐지하는 건 거죠. 민주주의의 발전, 모든 사람들의 차이에 기반한 평등, 대중운동 강화, 비영리 부문의 발전, 모두를 위한 문화, 페다고지 차원의 과제, 교수법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운동과 리더들의 성장, 일상생활에 접근하는 교육방법 개발 등, 그다음 평생교육, 건강과 만족스러운 일도 전 지구적인 과제에 대한 거. 이게 이제 ABF의
이 10대 과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때 이게 완전히 정치의 집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민중의 집은 어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올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한계를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칼손 나타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ABF와 관계자인데 스웨덴 민중의 지배 발전은 산업화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동 계급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권은 제한적이었다. 노동 조건과 임금은 고용주가 결정했고 파업은 금지되고 주거 상태는 열악했다. 불의에 대항하려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됐다. 운동은 노동, 문화, 교육 등으로 분산되었지만 그들이 모일 공간이 부족했다. 이제 모일 공간이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이 바로 민중의 집이다. 19세기 말에 시작된 민중의 집은 20세기 복지국가 형성기를 거쳐 현재 530개로 늘어났다. 민중의 집 활동가들은 노동자 역량을 키웠다. 제도권 교육과는 달랐다. 좀 더 아는 사람이 덜 아는 사람에게 민중이 민중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민중의 집은 발전했다. 노동자 교육협회, 그러니까 ABF가 민중의 집 연합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교육은 민중의 집에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ABF의 연합회 회장이 노동자 교육협회 ABF가 이 민중의 집 전체의 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민중의 집은 이렇게 사회 세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지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ABF도 애로, 아까 했던 우리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데와 국가의 지원과 함께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본 것처럼 민중의 집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그 민중의 집에서 아까 요건 이제 민중의 집의 ABF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서클의 원칙도 있어요. 교사는 없다.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배운다. 스터디 서클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그룹의 구성원 모두 소속감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서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한다. 학습은 구성원들의 경험에서 시작하고 이 경험을 키워간다. 구성원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는다. 능동적 학습, 경험학습을 장려한다.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따른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터나 지역사회에서 맞닥뜨릴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익힌다. 여기 우리가 레알 스쿨 하잖아요. 마중물이 레알 스쿨 하는데 그 레알 스쿨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식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들이 정치 토론할 수 있는 데가 잘 없다 해서 이제 저희들도 사단법인 마중물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저쪽 마셈이거든요. 저 서점과 카페 뭐였는데, 이때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기 공간에서 우리가 공연이나 문화 활동들을 하는데 그 문화 활동을 할 때조차도 가능하면 운동권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근데 그걸 듣다가 이제 이분들이 저기 토론회가 모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목요 광장이 있었으니까 목요 광장에 토론회도 오고 마중물 세미나도 오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보고 교사란 없다, 함께 가르쳐주고 배운다, 게 다 이제 우리 레알스쿨의 이야기들.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터나 지역사회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익힌다. 그래서 ABF가 일상에서부터 정치활동을 이끌어내야 된다. 일상에서부터 정치활동이 있는 곧 사회적 연대로 연결되고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 양반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연대로부터 가지고 온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건가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가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터디 서클을 밑에 일상에서부터 가지고 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처음에 우리 마중물에서
캘리그라프 배우고 뭐 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어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캘리도 배워가지고 좀 이쁘게 마중물 로고도 좀 써주고 뭐 이 모든 것이 어떤 그 다양한 주제들을 확산했을 때 우리의 욕구들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은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고 일상으로부터 출발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고 근데 아까 프린서플도 이랬잖아요. 이제 원칙적인 실용주의니까 민주주의, 다양성, 정의, 평등 이렇게 원칙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런 스터디 서클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뭐가 꼭 있냐면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대요. 근데 리더십 프로그램이 오리엔테이션 3시간, 기초훈련 25시간, 연속훈련 80시간. 그래서 총 몇 시간이죠? 108시간이 우리 108번 되면 180시간을 한다는 건가요? 우리 마중물이 주로 마중물 시민대학이 한 160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리더 과정들 보통 한 100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연속훈련 여기서는 뭐까지 가냐면 교환도 개발하고 강의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 마중물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 양성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ABF 그러니까 민중의 집이라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광장에 ABF라는 조직적인 조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주요하게 이 집중하는 것들이 스터디 서클이고 이런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라든가 재원 이런 것들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형국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리더 교육들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도서관과 작업장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이게 도서관 얘기인 줄 알고 이제 읽었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 스웨덴과 영국의 삼인주의 그러니까 스웨덴과 영국이 위기가 왔었을 때 70년대 후반에 위기가 오고 신자유주의가 막 왔었을 때 영국은 뭐로 갔냐면 제3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건 거죠. 그래서 대처를 받아들이는데 스웨덴은 3인주의로 가요, 그대로.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쪽에서는 그 위기에서 작업장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작업장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었잖아. 우리 이 위기에 개개인들의 역량을 개발해서 아까 리코모디피케이션 재상품화 노동력을 재상품화해서 노동력을 키워가지고 작업장에 가서 능력 있게 자기가 위기를 해결해 가도록 하자. 요게 이제 이 영국의 길이었다면 이 스웨덴의 길은 우리 예전에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가치들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극복해내지 않았어. 이게 도서관으로 갔다는 건가. 이게 학습 동아리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주장을 담고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 것처럼 ABF, 민중의 집, 토인별 도서관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카페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카페 공간들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시민의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스웨덴도 정치 시민의 집인데 거기서 아까 팔매가 얘기하듯이 자유 시민의 집이다. 이 자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평등에 기반한 누구나 다 이 조건의 평등에 기반한 자유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럼 어떤 집일까? 한국은 어떤 집일까 했을 때 한국 한번 보세요.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의 세팅 자체가 밑으로부터 농민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이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던 거와는 달리 우리는 위로부터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은 일제와 미군정과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힘이 세졌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주의 발전주의에 기반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졌고 그래서 개혁도 없었고 혁명도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발전 국가와 재벌이 함께하면서 공장은 작업장이죠. 작업장은 병영적 노동 통제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한국적 민주주의와 유교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그 위에 들어오면서 발전국가 시장이 이렇게 재벌들을 훨씬 키우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책임져라 피난처 가족이었는데 지금 그 피난처 가족도 이제 힘들어진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가족이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동정의 집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은 약한 사회다. 아까 그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그림이죠. 이게 강한 사회가 있었고 큰 사회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약한 사회, 이도저도 아닌 건 거다. 그래서 국민의 집, 연민의 집, 동정의 집 이렇게 되고 철학도 삼인주의, 자유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이렇게 되고 요새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인 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 관리를 하려면 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인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한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여영상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었을까 했었을 때 제가 또 우리 강의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학습 동아리가 있었고 ABF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는 게 공간인 학습 동아리. 3인 이상 모여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는 모임이다. 1997년 33만여 개의 학습 동아리에 약 28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년간 1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19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이곳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조직된 시민들을 배출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학습 동아리가 생긴 이후 1947년 스웨덴 정부는 정부 기금으로 학습 동아리 리더의 봉급과 학습 자료 비용을 지원하며 그 조직과 실천을 공식화했다. 학습 동아리는 구성원들에게 지역 사회나 조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동아리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로 인해 학습 동아리에서의 배움은 정치 생활에 반영됐고 민중운동은 정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게 됐다. 이런 학습 동아리의 거점은 시민학교와 시민도서관이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학습 동아리의 적극적인 노동조합이 1912년 노동자 교육협회를 창립해 노조원들의 학습과 독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교육협회에서는 약 5만 명의 강사가 매년 전 국민의 20%를 거의 무료로 교육한다. 900만 명이 채 안 되는 전체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A노동자 교육협회의 스터디 서클에 속해 있다. 1997년 현재 노동자 교육협회의 노동자 학습 동아리는 9만 7천여 개가 있으며 스웨덴 노총 조합원 약 13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요구되는 교육 내용을 다루는 노동조합 교육이라는 좁은 틀을 뛰어넘어 조합원, 비조합원, 외국인까지 포함한 시민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조직된 시민을 양성해내고 있는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는 3인당의 장기 집권으로 복지국가를 이룬 모태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BF하고 학습 동아리하고 당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건가요? 우리 한국의 학습 동아리가 굉장히 탈이념적이거든요. 탈이념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학습 동아리가 탈이념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미 여가 교양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이고 탈이념적으로 가고 있다. 예, 이런 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자꾸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지. 마중물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처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발적인 지원들을 지지들의 기반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여력들을 좀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되기가 힘든 구조들이 있다. 예, 이런 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쪽에 ABF 학습 동아리 이런 걸 보면 저 친구들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어릴 때서부터 가르친다는 건가. 정치도 어릴 때서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치를 갈 때 일상이랑 연관시켜서 가르쳐요. 너희들이 지금 학급 우유 받는 거, 뭐 우유 먹는 거, 그 다음에 스쿠터 타는 그 자격증 받는 거, 뭐 이렇게 전부 다 너네 일상으로부터 있다. 이렇게 해서 일상으로부터 정치를 가르치는데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부터 학습 동아리는 국가로부터 정치로부터 정당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부터 거기에 탁 긴박돼 있는 건 거다.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뭐래요? 저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정치적으로 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장관들, 30대 총리가 막 가능한 건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들이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아까 이념이라든가 방향을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를 먼저 배우는 건 거죠. 이게 정치 기술을 먼저 배우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좋은 성과들을 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한마디 하고 끝마칠게요. 마지막은 여기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자, 이거는 아까 맡은 덴마크 노조의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뭐랄까 이 스터디 서클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포럼에 참여하고 이제 내린 한 발언이거든요. 오늘 포럼에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의 질문이 주로 구조적인 것과 양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몇 명이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양과 구조가 아니라 질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19세기에 지금의 여러분보다도 훨씬 빈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중학교의 창시자들은 철학과 원칙을 고민했습니다. 그 정신을 살리고 가꾸는 것은 노동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BF와 같은 덴마크도 그런 것에 이제 온 그 노조 지도자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철학과 원칙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원칙 프린서플드 이 프래그머티즘,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을 행사할 때조차도 원칙이 있었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 동아리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학습 동아리의 양적인 문제들, 재원이라든가 몇 명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몇 번 하느냐, 이런 양적인 문제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과 철학이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관점들 속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제 시민교육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미국의 그 학교 그룬트비도 받고, 그다음 미국의 호튼도 받는데,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이 노동이랑 연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실천과 연관돼서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국가 생활에 반영된 것은 이제 아마 스웨덴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또 마중물이 만들어가야 될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와 또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빛을 던져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론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변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학습과 독서 동아리. 근데 이제 이 독서라는 것에 꽂히면 이제 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보다 학습 동아리 하면 훨씬 더 영화도 그렇고 저 일상의 이벤트 사건들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지 않냐 해서 독서 동아리 하면 이제 책이 중심이 되는 이제 뭐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학습 동아리, 독서 동아리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평등이냐 했었을 때 프린서플드 프레그마티즘 평등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자유를 해치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삼인주의나 사회주의의 모든 목적이 어떤 자유거든요. 자유. 그런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놓고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건 거고 삼인주의자들은 조건의 평등들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놓고 자유를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건 거고 그러니까 다들 자유를 얘기하는데 자유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이 아까 변미아 선생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마중물이 유지한가 이런 거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적응해 왔던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단법인 마중물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세월호 현장에 가봤더니 시민 교육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놨던 건 협동조합의 마셈이었고 또 IMF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줌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중물 미디어 센터에서 박상욱 센터장님이 우리가 이제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적응해내는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문제들은 여전히 이제 고민이다. 그랬었을 때 그런저런 첫 번째 원칙은 저런 이 조직들이 커갈 때 보면 재벌들이 의식 있는 재벌들이 지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거고 제일 좋은 발상은 정말 의미를 아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에서 회원도 내주고 뭐 이런 조합원도 내주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한국이 평등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김학성 선생님 얘기인데 라군과 양태 이제 이게 평등을 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웨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스웨덴의 평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계급적인 기반들과 정치적인 기반들 속에서의 평등이었다면 우리들의 중용이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능으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같은 중도지만 중용이지만 그 중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밑으로부터 정치화되지 않았을 때 수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중용이라는 것이 중립적이지만 그 중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대로 가느냐 아니면 아까 수능으로 가느냐 친목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교육, 시민교육과 깊은 연관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미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마중물의 벽.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특히 마중물 세미나 정도 들어온 것은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마중물 세미나에서 이게 얼굴을 비치고 저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태도를 갖지 않고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럼 왜 쟤들은 안 어렵고 우리는 어렵냐 하면 쟤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교육을 경험을 한 건 거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건 거예요. 거기다가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말을 또 다 잘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지 않냐 이제 그랬는데 말을 한 번 하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한 번 하기 어려운 건 거거든요. 그래서 마중물도 사실은 여전히 그 어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당한
것을 많이 개발해 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워크북 같은 것들도 개발해 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서클처럼 모임을 쪼개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올라오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런 서점 공간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오게도 해보고, 언제는 고민들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한국 사회와 같은 약한 사회에서 근본적인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거지만, 그 한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마중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우리 김민수 선생님도 공무원인데 저렇게 오셨고, 우리 세양 선생님도 교사인데 이렇게 우리 오리나무 선생님도 복지관의 부장님인데 저렇게 오시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서 그런 훈련들을 잘 안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오시면서 저분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러면 이제 그 벽이 점점 이렇게 누구나 다 넘어서기 편안한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 돼야 된다. 차이가 불편하게 드러나는 순간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왔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한 광장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었을 때 저는 이 벽을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5강 동안 그래도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을 다 살펴봤거든요. 뭐 좀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지는 제한된 이 토론들이 있었긴 했지만 다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 마중물은 어떤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구현해낼 거냐, 그리고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의 데피니션 정의는 뭐냐, 이런 것들 여기 기반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